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성입니다. 전 최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잠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삶에 처음으로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운동도 하고 자기 개발의 시간도 가져야 하는데 요즘 유튜브 보는데 푹 빠지고 말았네요. 여러 채널을 돌려보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자주 들여다보는 채널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사연이 신기해서 말이죠. 사실 제가 다니던 이전 직장이 여러 사람의 사연과 이 세상의 사건을 볼 수 있던 곳이라 저도 세상에 웬만한 일이라면 다 접하고 경험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아직도 놀랄 만한 이야기가 이곳에 있다는데 많이 놀랐고 신기했어요. 역시 사람이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된다는 걸 몸소 느끼는 중이죠. 그리고 매일같이 올라오는 사연을 보며 어떤 사람이든 이곳에 보낼 사연 하나쯤은 있다는 걸 알게 됐네요. 저 역시도 그런 사연을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이제까지는 제가 이곳의 존재도 몰랐고 또 제 직업의 특성상 제 사연을 보낼 수 없었는데 지금은 퇴직하여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으니 제 이야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그럼 제 결심이 돌아서기 전에 얼른 제 사연을 적어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은 관심과 사랑 그리고 보호를 받아야 하는 갓난아기일 때 저는 남다른 경험을 겪었습니다. 너무 어린 시절이라 제 기억엔 없지만 친부모에게 버림받아 다리 밑에서 발견이 된 일이었죠. 다행히 제 어머니께서 울고 있는 절 발견하여 절 품어주셨어요. 낳은 자식이 아닌 남의 아이를, 그것도 누구의 아이인지 모르는 아이를 제 자식으로 품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이겠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품는 데는 더 큰 결심과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결혼하신 몸이 아니었거든요. 저를 발견하셨을 당시 나이는 있으셨지만 처녀셨기 때문에 절 걷어 키우시는 건 정말 큰 용기와 희생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머니께서는 그 용기와 희생을 몸소 실천하셨고요. 박수받아 마땅할 만큼 위대한 희생이었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인 어머니께서 절 키우는 걸 보며 뒤에서 온갖 말들이 난무했다고 했죠. 어머니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이목과 시선을 받으셨지만 개의치 않으시며 묵묵히 절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고 자랐던 저는 오로지 어머니를 호강시켜 드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학창시절을 보냈죠.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다는 말과 엉덩이에 진물이 날 정도로 의자에 앉아 공부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고자 기쁘게 해드리고자 공부에만 매달렸죠. 그렇게까지 어머니를 위해 공부했던 건 어머니께서 얼마만큼의 고생을 하셨는지 직접 봤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제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중학생이 되던 때 절 거두게 된 그날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혹여 나중에라도 친자식이 아님을 알고 혼란스러워할 저를 위해서 먼저 사실대로 말씀을 해주신 거죠. 큰 충격이 아닐 순 없었지만 제가 어머니의 친자식이 아니라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신 희생과 사랑으로 제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사랑받는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친자식도 아닌 나를 친자식보다 더 사랑해 주시고 절 위해 희생해 주시는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어머니께 효도하는 건 제가 꼭 이뤄야만 하는 일이 됐죠. 그 결과 명문대 법대에 입학하고 학교를 다니면서 사법고시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일찍 연수원을 다니며 어머니께 효도할 수 있었죠. 하지만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은 성적으로 판사가 됐다고 해서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갚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대로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어머니 앞에 당당한 자식이 되려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아내와 결혼하여 어머니께 예쁜 손주와 손녀도 안겨드렸죠.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 살다 보니 저도 제 가족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던 중 제가 크게 마음쓰게 되는 일이 생기고야 말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된 거죠. 발견이 빨라 수술까지 문제없이 할 수 있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수술을 한 이후 의식을 차리지 못하셨어요. 아직 어머니께 해드려야 하는 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던 저는 어머니께서 빨리 의식을 되찾고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있었죠. 그렇게 어머니께서 깨어나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일상을 보내던 중이었습니다. 한 재판을 맡게 됐는데 저로서 황당한 일이 법원에서 벌어졌어요. 피고로 재판을 받던 사람이 재판 중 절 보고 오열하며 절 버린 제 친엄마라고 주장한 거죠. 판사님, 혹시 얼굴에 그 반점 어떻게 하다 생긴 겁니까? 혹시 어렸을 때부터 있던 반점인가요? 피고 측 변호사, 본 재판정의 신체적 특징이 해당 사건에서 피고를 변호하거나 사건 과정을 설명하는 데 연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닌 피고의 개인적 의견이라면 재판과 상관없는 의견은 자제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아니요, 알아야 합니다. 제가 꼭 알아야 하겠어요. 그 반점 어렸을 때부터 있던 반점이 맞죠? 친부모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아니, 친부모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혹시 한강 다리 밑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곳에 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피고의 돌발적인 말과 행동에 저뿐만 아니라 법정에 있던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내색하진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피고 측 입에서 나온 말로 인해 엄청나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한강 다리 밑에서 발견됐다는 말은 저와 어머니밖에 모르는 일이었거든요. 그 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건 피고 측에 있는 사람이 정말 제 친모일지 모른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사사로운 감정을 법정 안에서 보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부여잡고 재판을 이어가려고 했죠. 하지만 제 친모라고 주장한 피고의 계속된 돌발 행동으로 인해 더 이상의 진행이 불가능했어요. 나중엔 피고가 쓰러지기까지 했죠. 저는 검사와 피고 측 변호사를 불러 상의 끝에 재판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을 나온 저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됐죠. 도대체 어떻게 그 여자가 한강 다리 밑에 제가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 싶었습니다. 정말 날 버린 내 친모일까 궁금했죠. 하지만 확신은 없었고 여자가 피고인 사건의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직접 만날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정체를 확인하려고 직접 마주하는 게 아닌 뒤를 쫓게 됐죠. 그러다 제 친모라고 주장하는 여자가 뒤를 쫓고 있던 제 존재를 알아차렸어요. 뒤를 쫓던 제게 다가와서는 잠시 대화를 하자고 먼저 말을 걸어왔죠. 제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그냥 만나자고 하시죠.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재판으로 관련돼 있다 보니. 그나저나 그때 법정에서 하신 말씀 그거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한강 다리 밑을 기억하냐는 그 말이요. 기억하세요? 그럼 판사님께서 내 아들 태성이가 맞다는 말이에요? 정말 그쪽이 제 아들 태성이가 맞는 거예요? 사실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 다리 밑에서 발견됐을 때가 갓난아기 때라서요. 다만 저희 어머니께 제가 다리 밑에서 발견됐다는 말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법정에서 한 말씀과 확인해 볼 게 있어서 뒤를 쫓았던 겁니다. 맞아요. 그때 3달밖에 안 된 태성이를 내가 다리 밑에 뒀으니 기억할 리가 없죠. 뭐든 확인할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저에겐 그날의 기억이 잊을 수 없는 기억이니. 그리고 저도 판사님께서 제 아들 태성이가 맞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요. 근데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거둬주신 어머니께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그냥 제가 아무도 없는 다리 밑에서 발견됐다는 말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어디에 어떻게 있었는지 들었습니다. 그날의 일에 대해서 더 자세히 듣고 찾아왔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사고로 의식이 없으세요. 그래서 저도 단편적인 기억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다 어머니께서 만약 판사님이 제 아이가 맞다면 제게도 너무 감사한 분인데. 그럼 제가 먼저 그날의 기억을 얘기할 테니 판사님께서 어머님께 들었던 기억과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를 토대로 제 친모라고 주장하는 여자와 모자 관계가 맞는지 확인해 나갔습니다. 오로지 어머니께 들었던 이야기의 의지에 기억을 맞춰 나가고 확인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엔 제 친모가 맞다는 걸 확인하게 됐죠. 제가 어머니께 발견된 그날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면 알 수 없는 저희 어머니의 기억을 제 앞에 앉아있던 여자도 가지고 있었으니까요. 나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 내 친모라는 걸 확인한 뒤에는 좀 얼떨떨했습니다. 지금도 그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면 말로 설명 못할 그런 감정이었죠. 상상하던 것보다 기쁘거나 반갑진 않은데 뭔가 벅차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또 내 친모의 존재를 확인한 게 잘한 일인지 의문이 들면서도 내 존재를 인정받는 기분도 들었죠. 기쁘면서도 멜랑콜리한 그 감정에 복잡할 그때 제 앞에 있던 친모가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곤 40년도 더 된 그날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했죠. 이런 변명을 하는 것조차 내게 상처 주고 죄 짓는 일이라는 걸 알아. 그렇지만 그때 나는 널 그렇게 다리 밑에 들 수밖에 없던 사정이 있었단다. 사실 난 아이를 가질 생각이 없었어. 애초에 내 입에 풀칠하는 것도 힘든 사정인데 아이를 어떻게 키울 수가 있겠어. 그래서 나도 조심한다고 조심했는데 그런 거 신경 하나 쓰지 않은 네 아버지 때문에 네가 생기게 됐지. 처음 네가 생겼다는 걸 알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었어. 널 포기할 생각이 우선이었는데 차마 그런 짓은 내 손으로 할 수가 없었지. 그리고 내가 내 몸 부서져라 열심히 살면 너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할까 싶었고, 그래서 널 10달 동안 소중하게 품고 있다가 낳았는데 썩어 빠질 대로 썩어 빠진 내 현실 때문에 널 그렇게 보내게 됐어. 엄마가 아까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사정이라고 했지. 환경 신경 쓰지 않는 네 아빠 때문에 네가 생겼다고 했고. 뭔가 이상하지 않니? 부부가 사는데 왜 두 사람 입이 아닌 내 입만 풀칠하기 힘들었겠어? 또 아버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내가 내 몸 부서져라 열심히 살아야 너 하나 먹여 살릴 수 있고. 그건 그때 네 아버지라는 사람이 엉망이었기 때문이야. 네 아버지라는 사람 내 남편이지만 인간 말종이라고 불려도 될 만큼의 사람이었단다. 벌어오는 돈이라고는 노름에서 어쩌다 딴 돈이 전부였고 매일같이 술에 취해서 내게 폭력을 휘둘렀지. 돈은 내가 나가 벌어야 했고 그러면서도 자기 내킬 때 밥상을 차리지 않으면 주먹이 먼저 날아오니 제대로 된 일자리도 구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웠던 거야. 그래도 난 남편이 자기 아이가 생기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단다. 모름지기 남자가 자식을 보게 되면 자식 배 골지는 않게 하려는 책임감이 생기기 마련이니까. 근데 내가 네 아버지에게 그렇게 당하고서도 몰랐던 거지. 애초에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걸. 인간 말종이라는 걸 몰랐던 거야. 네 아버진 산후조리도 못한 내게 돈을 벌어오라고 시키더라. 그럼 애는 누가 돌보냐고 하니까 갓난아기인 널 데리고 가서 일을 하라더라고. 고개도 못 가는 널 보고 말이야. 그러다 나중엔 먹은 게 없어서 내 젖이 안 나와 배고파 우는 널 보고 네 아버지가 시끄럽다면서 화를 내고 갓난아이인 너한테 손찌검까지 하려고 하더라고. 그 모습에 내가 도망가야겠다 생각했단다. 어떻게 살든 우리 둘이 사는 게 지금보다는 나을 거라는 생각에 그래서 도망을 쳤는데 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잡힌 거야. 해주는 건 쥐뿔도 없는 인간들이 자기 핏줄엔 얼마나 집착하던지 이 잡듯이 뒤져 나와 널 찾아냈어.
그렇게 시부모님께 잡혀서 집에 돌아와 죽기 직전까지 맞고 나서는 원래 생각한 것처럼 내 몸 부서져라 열심히 살아서 너 하나 건사해야겠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그것도 내가 생각한 것처럼 안 됐어. 전부 네 아버지와 네 조부모님 때문에. 결국 그런 환경에서 널 키울 수 없다고 생각했단다. 내가 아무리 널 애지중지 내 목숨보다 귀하게 키우려고 해도 그 인간들 때문에 네가 네 명대로 못 살 거라고 생각했지. 널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주변이 아닌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맡겨서 네 조부모도 찾을 수 없게 말이지. 그래서 널 데리고 다리 밑으로 갔단다. 그리고 혹시 너무 없는 집 아이처럼 보이면 다른 사람이 거들떠보지도 않을까 봐, 또 있는 집 자식으로 보이면 콩고물을 바라고 널 소중히 데리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비단 포대기에 감싸 널 다리 밑에 뒀던 거야. 그게 내가 널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어. 못난 어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발버둥.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 죄가 당연시되지 않는다는 걸,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그때 널 살리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야. 네가 네 아버지와 조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손에 자라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미안하다, 태성아. 내가 정말 미안해. 그래도 이렇게 잘 자란 널 보니까 그때 내 선택이 틀리지 않은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돼. 너에겐 너무나도 미안한 일이지만 네가 우리 같은 인간들 곁에서 떠나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 같아 내 선택에 후회는 없다.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라주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고맙구나. 그리고 재판장에서 내가 한 행동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네가 난감했을 텐데. 그날 네 얼굴에 있는 반점 보고 내 아들이라고 생각돼서 내 아들이 무사히 잘 자랐다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널 난처하게 만들었어.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사죄할게. 혹시 그날 내 행동 때문에 너한테 문제되는 일이 있으면 내가 전부 책임질게. 친모에게서 날 버려야만 했던 이유를 듣고 나니 심정이 더 복잡했어요. 절 버린 행동에 대해선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당시 친모가 느꼈을 상황과 감정은 10분 이해됐죠. 생각해보면 친모도 가정폭력으로 인해 자식을 버려야 하는 선택을 강요당한 피해자였습니다. 다른 남편을 뒀다면, 주변에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었다면 자식을 다리 밑에 버린 선택을 하지 않았을지도 몰랐죠. 그래서 친모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이해하기로 했어요. 그 당시 그 당사자가 아니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또 친모에게 버림을 받고 난 뒤에 제 삶이 불행하지 않았기에 이해를 할 수 있었죠. 저는 절 살려주시고 걷어주신 어머니를 만나 행복하고 감사하게 아주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감정이 격해진 친모를 다독이며 당시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친모를 진정시킨 뒤 어쩌다 법정까지 오게 된 건지 묻게 됐어요. 이미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지만 친모 입장에서 이야기를 듣고 싶었죠. 근데 어쩌다 사기 사건으로 고소당하신 겁니까? 사건만 놓고 보면 죄가 확실하던데. 전부 내 잘못이지. 괜히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서 피해를 주는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된 일인지 얘기를 하려면 널 다리 밑에 두고 온 뒤에 있었던 일부터 말해야 되겠구나. 널 다리 밑에 두고 집으로 돌아간 다음 난 자식 잡아먹은 년이 돼서 시부모님께 평생 괴롭힘을 당했단다. 네 아버지라는 사람도 너한테 관심조차 없었으면서 그 이유를 핑계로 날 때리고 괴롭혔지. 정말 죽고 싶은 만큼 시달렸지만 그게 내가 받아야 하는 죄값 중 일부라고 생각했어. 자식을 버린 내가 인간 대접받는 것조차 내게 호사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지옥 같은 삶을 살다 보니 네 조부모도 나이가 들어 돌아가시더구나. 또 남편이라는 인간도 슬슬 몸이 하나씩 고장나더니 세상을 떠났고. 그렇게 겨우 자유의 몸이 됐는데
내게 남은 거라곤 늙은 몸뚱아리밖에 없었어. 죽기 직전까지 노름하던 남편 때문에 집안에 남은 거라곤 아무것도 없었지. 내게 남은 삶도 지옥 같았지만 그래도 4명까지 살려고 했단다. 아까도 말했듯이 내 삶이 지옥 같은 것도 내가 받아야 하는 죗값이었으니까. 그렇게 늦은 나이 밖에서 일하며 살았는데 일하면서 알게 된 지인이 내게 투자해보지 않겠냐고 제안하는 거야. 사실 돈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그 나이가 되니 딱 한 곳에 돈이 필요했단다. 바로 널 수소문하는데 든 돈이었지. 차마 네 앞에 나서진 못해도 네가 잘 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어. 그 돈을 벌고자 투자했는데 그 여자 말대로 돈이 들어온 거야. 그걸 다른 지인들에게 별 생각 없이 얘기하다 보니 자기들도 투자하고 싶다며 물어왔고, 난 그게 사기인 줄 모르고 다 같이 돈 벌자는 생각에 사람들을 끌어들였던 건데 그 여자가 도망을 친 거야. 받은 돈을 싹 다 가지고. 그렇게 내가 공범으로 몰려 고소까지 당하게 된 거란다. 근데 내 잘못이지. 또 괜히 너까지 난처하게 만들고 싶지 않고. 그러니 나 신경 쓰지 말고 제대로 된 판결 내려라. 우리 관계 누구한테도 말하지 않을 테니. 판사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증거를 가지고는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친모가 제게 들려준 말이 진실이고 진실이 아닌지 판단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판단 분리하여 저 개인적으로는 친모의 사정이 좋지 않다는 데 마음이 쓰였어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도움 줄 방법이 없을지 생각하게 됐죠. 그러다 친모가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합의금을 제가 마련해 친모에게 도움을 주면서 말이죠. 그러면 판사로서 바른 판결을 내리고 저 개인적으로 친모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확인할 게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친모와 모자 관계가 확실한지 검사를 해봐야 했죠. 저는 친모를 도울 방법을 설명한 뒤 친모에게 친자 검사를 허락받고자 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게 된 친모는 고맙다며 눈물을 글썽거렸고요. 아이, 검사야 꼭 그런 이유가 아니라도 할 수 있어. 근데 정말 날 도와줘도 되는 거니? 내가 너에게 그런 도움을 받아도 되는 거야? 난 널 버렸던 사람인데, 너한테 도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상황이 어쩔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절 태어나게 해주셔서 제가 지금의 삶을 살 수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기보단 사랑하고 감싸주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저번에 말했듯 과거의 일은 모두 이해하기로 했고요. 더 나은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다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감사하고 고맙지. 원망해도 모자랄 나에게 이렇게까지. 정말 고맙다, 태성아. 아니, 정혁아. 이름은 편하게 부르세요. 그럼 친자 검사하는 데 필요한 검체를 지금 이 자리에서 채취하겠습니다. 혹시 몰라 제가 직접 친모의 머리카락 모근과 구강 상피세포를 면봉으로 채취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우리 두 사람이 모자 관계가 맞다는 결과를 받게 됐죠. 이제 마음에 걸리는 일 없이 친모가 피해자들과 합의할 돈을 마련해 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마음을 좋게 쓴 덕분인지 그때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셨던 어머니께서 깨어나셨다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저는 단숨에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께서 깨어나신 걸 제 두 눈으로 확인했죠. 그리고 깨어나신 어머니께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그동안의 마음 졸임을 가족 간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며 어머니와 함께 다시 할 수 있음을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너무 기쁜 나머지 어머니께 나중이 돼서야 얘기하려던 말을 실수로 뱉고 말았습니다. 친모와 만나게 됐고 자식된 도리로서 도움을 준다는 말을 말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어머니께 친모와 만나게 된 걸 숨기려고 하진 않았어요. 다만 당장은 어머니께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되신 게 아니시니
혹시나 불편할 수 있는 말은 나중으로 미루려고 했었죠. 헌데 제가 너무 들뜬 나머지 어머니께 친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아차 싶었고 어머니께서 마음 쓰시지 않길 바라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전에 보이시지 않던 격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네, 어머니께서 깨어나실 거라고 믿고 있었지만 그걸 알면서도 기다리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탔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번에 한 번 더 어머니께서 알려주신 것처럼 살아야 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 미워하지 말아라, 보듬고 감싸주라는 그 말씀이요. 우연히 있어도 이런 우연이 있나 싶을 정도의 일인데 한 사건을 맡았다가 절 낳아준 친모를 만나게 됐거든요. 진짜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생각되면서도 사건의 피고와 판사인 입장에서 뭘 어떻게 해줄 수 없어서 난감했는데. 잠깐만. 지금 뭐라고 정혁아? 너 지금 네 친모를 만났다고 했니? 네, 죄송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안 된다고. 네? 어머니, 저 다른 마음은 없어요. 그냥 절 낳아주신 분이고 어머니와 만날 수 있게 해준 분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지, 다른 이유는... 아니, 그게 아니야. 그 여자 그런 여자가 아니라고. 너 그 여자에게서 속으면 안 돼. 그 여자가 뭐라고 했든 절대 믿어선 안 된다고. 그 여자가 하는 말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분이 제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아시고... 뭐든 거짓이야. 그 여자를 만나고 아무렇지 않은 널 보면 알 수 있어. 그 여자 지금 널 속이고 있는 거야. 처음 보는 어머니의 반응에 저도 너무 놀랐지만 이런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친모라는 존재가 어머니께는 경계의 대상일 수도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제가 돕게 된 마음을 충분히 이해시키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친모에게 속고 있다는 말씀 말이죠. 저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묻게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벌써 40년도 더 지난 일이지만 나는 그 일이 바로 어제 있었던 일처럼 생생하구나. 널 다리 밑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말이다. 이제까지 너에겐 아무도 없는 다리 밑에서 널 데려왔다고 말했지만 실은 아니었단다.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면 네가 상처를 받을까 걱정돼서 그렇게 설명했던 거야. 네 친모가 영원히 네 앞에 나타나지 않고 나만 그날의 일에 대해서 입 다물고 있다면 정혁이 네가 힘들어할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네 친모가 나타나고 널 속이기까지 했다고 하니 도저히 입 다물고 있을 수 없겠구나. 내가 그날의 진실을 말해서 그 여자가 얼마나 염치 없는 사람인지, 네 곁에 얼씬해서도 안 되는 여자인지 모두 다 알려주마. 그러니까 내가 널 처음 만났던 그날 갓난아이인 네가 혼자서 비오는 다리 밑에 있었던 것까지는 맞아. 울고 있는 널 내가 발견했고, 근데 우리들 주변에 그 다리 밑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곳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단다. 바로 네 친모였지. 처음엔 그 여자가 네 친모인 줄 몰랐어. 그저 혼자 울고 있는 너에 대해서 뭐라도 알고 있는 게 있는지, 또 널 그곳에 두고 간 사람을 봤는지 묻고 싶어 그 여자를 쫓아갔었지. 그래서 다리에서 멀어지고 있는 그 여자를 붙잡으려고 뛰어가는데 생각을 해보니 뭔가가 이상한 거야. 그 여자가 있던 자리에서 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리가 없었거든. 기차가 다니는 다리 밑도 아니었고 네가 다리 밑에서 울어 네 목소리가 더 크게 메아리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도 갓난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것처럼 뒤돌아선 채 가고 있는 그 여자가 내겐 그렇게도 수상해 보였지. 그래서 널 안고 그 흙길을 뛰어가 여자를 붙잡았어. 붙잡곤 너에 대해서 모르냐고 물어봤지. 널 안고 있는 내가 확신에 차서 물어보니 대답도 하기 전에 그 여자 눈동자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더구나. 그 눈동자를 보고 그 여자가 네 친모라는 확신에 내가 막 화를 냈어. 아무리 사정이 어렵다고 해도 그렇지 갓난아이를, 그 작은 핏덩이를 버리고 갈 수 있냐고.
그리고 애를 두고 가더라도 사람이 발견할 만한 곳에 두고 가야 누가 걷어 키우지 않겠냐고. 비라도 와서 강물이라도 부르면 애가 어떻게 될지 생각 안 했냐고 막 화를 냈지. 난 내가 그 정도 하면 여자가 울면서 자기 어려운 사정 말할 줄 알았단다. 근데 오히려 네 친모가 날 쏘아붙이면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 있지? 남의 아이가 죽건 말건 내게 무슨 손해가 있냐면서 화를 내더라고. 이 세상에 못 먹어서 죽고 병 때문에 죽고 부모 잘못 만나서 죽은 아이가 몇인 줄 아냐고 말하면서 내게 그렇게 죽은 아이의 엄마들을 쫓아다닐 거냐며 화를 내더라고. 그러더니 그렇게 네가 걱정되면 자기는 이미 버린 아이고 죽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내게 널 데려가서 키우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날 찾아와 널 내놓으라는 일은 없을 거라면서 말이야. 그 기가 막힌 말을 들으니 내가 할 말이 없더구나.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버리는데 이렇게 떳떳하고 뻔뻔할 수 있나 싶어서. 그리고 자기 자식이 죽든 말든 자기는 널 버리고 갈 거라는 네 친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여자와 더 말 섞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내가 네 친모를 어떻게든 설득해 널 데리고 가게 하더라도 그 여잔 분명히 널 다시 버릴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그래서 네 친모를 그대로 보내줬단다. 내가 널 데리고 와서 키우게 됐고 그러다 널 데리고 오고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네 친모를 거리에서 볼 수 있었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됐고 난 네 친모가 널 버리고 갔을 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다. 그 시절 너무 못 살아서 입 하나 덜고자 별의별 방법을 다 쓴 사람들이 있었으니 네 친모도 그런 팍팍한 사정이 있어 널 버린 거라고 생각했지.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했어. 그 외에 자기가 낳은 자식을 죽든 말든 버리고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그날 우연히 거리에서 보게 된 네 친모의 모습은 어려운 사정과는 많이 멀어 보이더구나. 누가 봐도 여유 있는 집 여자처럼 보였어. 그 시절 나야 브랜드니 뭐니 잘은 모르긴 했다만 그런 내가 봐도 그 여자가 걸치고 있는 옷이, 가방이, 신발이 죄다 비싼 거라는 느낌이 왔어. 그것만 봐도 너 키우는데 힘든 것 하나 없을 거라는 모습이라 천인공노할 일이었는데 내가 그보다 더욱더 화가 났던 건 그 여자가 환히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 자식을 버린 죄책감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마치 그날의 일이 없었다는 그 밝은 모습에 난 너무나도 격분했단다. 그래서 네 친모에게 다가가 따지고 들려고 했어. 그 거리에 있던 사람들 모두에게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리고 싶었지. 그런데 네 친모도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는 날 보게 됐어. 그리곤 내가 네 친모에게 다가가기 전에 네 친모가 내게 다가와 날 골목으로 데리고 갔지. 그리곤 다급히 자기 사정을 말하더구나. 다리 밑에서 널 두고 도망칠 때와 다른 태도로 말이지. 네가 결혼한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 사이에서 생긴 아이라고 했어. 남편이 먼 출정지로 간 기간 동안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다 네가 생겼다고 하더구나. 그러면서 네 존재를 자기 남편이 알게 되면 자긴 시댁에서도 친정에서도 쫓겨날 거라고 했지. 그래서 널 어쩔 수 없이 다리 밑에 뒀다면서 내게 자기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했어. 참 어이가 없더구나. 그걸 자식을 버린 변명이라고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말이야. 솔직히 그 여자가 집에서 쫓겨나건 말건 남편에게 맞아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네 존재에 대해서 다 말해버리고 싶었어. 근데 그렇게 해서 널 그 집에 보내면 네가 제대로 된 부모 사랑을 받고 자랄까 걱정됐단다. 일이 잘 풀려 그 여자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더라도 과연 네가 미움과 원망을 받지 않고 클 수 있을지 걱정됐지. 그럴 바엔 내가 그 여자를 못 본 척하고 자리를 떠나는 게 너한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어. 나야 이미 그때 널 내 자식으로 키우겠다고 결심했을 때였으니까. 그래서 내 입막음을 위해 가지고 있던 보석과 금붙이 또 돈을 주겠다는 여자의 손을 뿌리치고 돌아섰지. 그때 이후로 그 여자가 나와 널 의식해서 동네를 떠났는지 두 번 다신 볼 수 없었어.
그 여자를 몇 년 동안 마주치지 않았던 나는 안심하고 널 완전히 내 자식으로 키울 수 있었고.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나타나서 그런 거짓말을 한다고? 그땐 핏덩이인 널 자식으로도 보지 않던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 여자 분명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해. 너와 법원에서 만난 건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널 알아본 뒤에는 분명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거라고. 가령 지금 네가 합의금을 도와주겠다고 한 거나 나중에 널 낳은 엄마랍시고 도움을 받으려고 한 거겠지. 정혁아, 엄마는 그 여자가 너한테 접근한 게 아무래도 수상해. 그렇게 차갑게 널 버리고서는 이제 와서 구구절절한 거짓말하는 걸 보면서 말이야. 널 낳아준 친모라고 하지만 엄마라고 불릴 자격 없는 여자야. 그 여자에게 속으면 안 돼. 어머니께 듣게 된 이야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렸을 땐 내가 친부모에게 버려진 이유를 알고 싶었는데 막상 그 진실을 알게 되니 견디기 힘들더군요. 더군다나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다는 친모의 거짓말과 다른 사실에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차갑고 잔인하게 버릴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어 제 핏줄인 자식들을 보며 느끼는 감정이 있었기 때문에 친모가 저질렀던 행동이 더더욱 이해되지 않았죠. 자식을 둔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처럼 내 배로 아이를 품고 있지 않았어도 내 아이를 처음 봤을 때 이 세상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고는 이 세상에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아이만은 꼭 지키겠다는 책임감과 사랑이 우리들 가슴 속에 자연스럽게 생기곤 하죠. 그게 자식을 가진 부모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친모는 그 자연의 이치를 온몸으로 부정했습니다. 갓난아기인 제가 어떻게 되든 간에 상관하지 않고 말이죠. 아니 어쩌면 친모는 절 다리 밑에 버렸을 당시 제가 잘못되길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서 제게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척 했던 거예요. 절 속이면서 말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거짓말을 하실 이유가 없었으니 친모가 분명 어머니 말씀처럼 제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목적이 돈이었는지 아니면 재판에서의 양형이었는진 모르겠지만 말이죠. 실제로 제가 안타까운 친모의 사정에 합의금을 도와줄 생각을 하고 있었고 자식된 도리로서 경제적인 지원을 계속할 생각이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께 진실을 알게 된 이상 현재 친모의 사정이 어떻든 도움의 손길을 내밀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는 친모가 제게 연락해오지 못하도록 연락처를 바꿨고 친모의 연락처 역시 차단했어요. 물론 친모의 진실을 알게 되고 난 이후 친모에게 이 모든 게 계획된 행동이었냐고 과거에 날 버리면서 어떠한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살아왔냐며 묻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친모 입에서 무슨 말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도 기대하지 않았고 또다시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다행이었으니 친모에게 어떠한 말도 섞지 않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는 친모와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고 친모는 결국 저와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락을 취하지 못해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저와 친모는 다시 법원에서 마주하게 됐죠.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친모는 제게 할 말이 많은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재판 내용에만 집중했습니다. 그게 제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평소와 다를 것 없이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며 판결을 선고했죠. 다만 이전 비슷한 사기 사건보다 더 높은 징역형을 선고했어요. 검사 측과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용해서 말이죠. 그러자 그 전까지 제게 애타는 눈빛을 보내던 친모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저와의 관계를 운운했습니다.
단순히 제게 선고를 다시 재고해달라는 이유가 아닌 재판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문제 삼으려고 말이죠. 잠시만요. 이 재판 지금 문제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선고라고요. 예, 정혁아. 너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너 저 사람들한테 돈이라도 받았어? 갑자기 내 연락 받지 않더니 나보고 감옥에 가라니. 이게 말이 돼? 나 네 엄마야. 네 아버지라는 사람과 네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널 버리긴 했다만 평생 죄인으로 살면서 가진 고생, 서러움 당연하다고 생각한 나라고. 그런 나를 너도 이해한다며. 근데 이해했다는 그 결과가 나보고 감옥에 가란 거니? 거기다 내 변호사가 말한 것보다 더 긴 징역이라니. 이게 말이나 돼? 피고 측,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면 불복 신청은 상고로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판결과 상관없는 이야기나 일방적 주장을 계속할 시엔 이에 대한 책임을 물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상 재판을... 잠깐만! 지금 이 재판 잘못됐다니까? 내 재판에 내 아들이 판결을 내리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 재판 다 엉터리야. 재판 다시 열어야 한다고! 피고!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해서 엉터리 주장하실 겁니까? 피고 측 억측처럼 이 재판이 불공정했다면 지금의 판결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피고는 자신 역시 피해를 입은 피해자라고 하지만 검사 측에서 내민 증거와 피해자들의 증언에 피해자가 아닌 공범이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 역시 공범에게 속은 거라는 증거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도 판결에 불복합니까? 다시 말하지만 해당 판결에 불복한다면 상고하세요. 그리고 상고한 재판에서 재판 결과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면 그때 불공정한 판결이 본 재판장의 사사로운 감정이었다며 법적인 책임 물으세요. 본 재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피해자들의 정서적, 금전적 피해를 고려해 내린 선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고가 재판장에서 보이는 태도처럼 피해자들에게 반성 없는 태도가 반영된 선고기도 하고요. 만약 계속해서 피고가 판결에 불복해 소란을 피운다면 피고를 강제 퇴정시키고 재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친모는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결국 친모는 청원경찰의 손에 이끌려 퇴정하게 됐죠. 그것만으로도 친모에게 충분한 복수를 했다고 생각했어요. 정상적인 삶을 사는 제가 친모에게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었으니까요. 경제적인 도움이든 법적인 도움이든 제게 도움받을 거라고 생각한 친모에게 뒤통수를 친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재판을 마무리하고 친모와의 일을 잊으려고 했는데 구치소를 가기 위해 법원에서 대기하고 있던 친모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이제 친모와는 두 번 다시 마주칠 일이 없을 텐데 이대로 보내긴 아쉽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모에게 다가가 판사였기 때문에 법정이었기 때문에 하지 못한 말들을 뱉었습니다. 어떻게 뒤통수가 얼얼하세요? 제게 속았다고 생각합니까? 피해자들과 합의할 수 있게 돈 마련해 주겠다는 제가 이런 반구도 없이 연락되지 않고 법정에서조차 조금의 선처도 없어서요. 그래, 이 못된 놈아. 아예 처음부터 내 존재를 궁금해하지 말지 그랬니? 내 앞에서 날 안쓰러워하지 말지 그랬어. 널 어쩔 수 없이 버린 날 이해해 준다며. 그래서 엄마인 날 도와주겠다며. 근데 네가 뱉은 말 전부 다 어기고 날 감옥에 쳐넣어? 이게 네가 원하던 모습이었니? 내가 널 버렸기 때문에 날 감옥에 쳐넣겠다 작정하고 내게 접근했던 거야? 내가 네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는 꼴을 보고 싶어서? 악마 같은 놈. 난 내 자식을 내 손으로 버렸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는데 그 집안에서 맞고 욕먹고 가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면서 살았는데 아무리 네가 그 모습을 내 진심을 볼 수 없다고 해도 어떻게 네가 널 낳아준 나에게 어떻게 네가 정말 연기 잘하십니다. 아무것도 몰랐다면 제가 눈물 흘렸을 정도예요.
과거에 저희 어머니와 아무런 일이 없었다면 제가 깜빡 속아 넘어갔을 정도로 말이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라니? 널 걷어준 여자 의식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 없으셨죠? 근데 깨어나셨습니다. 처음에 저는 저희 어머니가 깨어나신 걸 보고 날 버린 당신에게 마음을 곱게 써서 내게 좋은 일이 생겼구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군요. 저를 누구보다 위하는 어머니의 의지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낳은 자식이 죽든 말든 신경 쓰지 않고 버렸던 친모가 또다시 그 자식을 속이려고 하자 그런 일은 지켜볼 수 없었던 어느 절대자의 힘 덕분인진 모르겠지만 어머니께서 깨어나셨고 당신과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제게 설명해 주셨어요. 덕분에 당신이 엄마라고 말하고 불릴 자격 없는 사람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죠. 평생 죄인으로 살았다고요? 내 아버지라는 사람과 시부모님께 가진 고생을 했고요. 또 형편이 지독히도 어려워서 날 보냈다고 했죠. 그런 이야기는 어떻게 지어낸 겁니까? 당신 부잣집 며느리였다면서? 우리 어머니 말씀으론 당신이 걸치고 있던 건 모두 그 당시 값비싼 물건들이라 하던데 거기다 내 존재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그 비싼 보석과 금부치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어머니 속에 쥐어줬다면서요? 그런 사람이 무슨 형편이 어려워서 아이를 어쩔 수 없이 버려? 내가 바람난 남자 사이에 생긴 사생아라서 버렸으면서 내가 어머니께 그날의 진실을 듣고 너무 궁금해서 당신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당신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괴롭힘은 무슨 엄청나게 사랑받는 며느리와 아내로 살아왔던데요. 남편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아이는 없었고 그런 이유로 돈을 아껴 사는 법도 당신 노후를 책임져 줄 사람도 없어서 결국 사기까지 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도 당신이 억울해할 상황은 아니지. 애초에 당신이 공범과 모의하고 계획했다는 증거가 버젓이 추가됐는데 그런데도 억울하다고 해? 날 끝까지 속이려고 해? 거기다 어디서 사연 있는 엄마인 척하고 있어? 내 맘 같아서는 당신 유아 유기와 내가 느끼는 괘씸죄까지 합쳐서 죽을 때까지 감옥 안에 쳐넣고 싶었어. 아니, 미친 사람 취급받고 판사복 벗더라도 당신이 한 짓 까발릴까 생각했다고. 근데 그래봤자 내가 얻는 게 뭐가 있겠어? 내가 아니라도 당신은 감옥에 갈 것이고 출소해서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쓸쓸한 노후를 보내다 죽을 텐데 난 날 진심으로 사랑해주시는 우리 어머니께 잘 사는 모습 보여드려야지. 그래서 쓸데없는 복수하지 않고 내 삶을 잘 살기로 했어. 근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생겨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직접 말해주는 것뿐이야. 당신은 내게 마지막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당신 스스로 날려버린 거야. 이젠 2번 다시 찾아오지 않을 그 기회를 말이지. 이제 앞으로 내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하든 날 모함하든 당신 마음대로 해. 당신이 어떻게 하든 난 날 거두고 날 자식으로서 사랑해주시는 우리 어머니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거니까. 당신이 감옥에서든 혼자 된 사회에서든 외롭고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을 때도 말이야. 모든 걸 알았다는 제 이야기에 아무 말도 못하던 친모는 제 말이 끝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친모가 그 순간 무슨 생각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후회를 했을지, 제게 진심으로 미안했는지, 아니면 그 순간에도 이 상황을 타개할 생각을 쥐어짜내고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딱히 알고 싶지도 않고요. 이미 저에게 친모는 저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그날의 그 만남을 끝으로 더 이상 친모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깨어나신 어머니에게 신경 쓰느라 그런 곳에 시간을 낭비할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행히 친모 역시도 그날 이후 저에게 어떠한 접근도 하지 않았어요. 이제 아주 미약하게 연결돼 있던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도 그것으로 완전히 끊을 수 있었던 거죠. 지금 저는 제가 제 입으로 말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와 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제게 끝없는 사랑을 주신 어머니께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더 효도하기 위해서 말이죠. 제 곁에 있는 어머니와 살며 또 잠시 저에게 찾아왔던 친모와의 일을 겪으며 제가 느낀 점은 사랑이라는 건 핏줄이나 다른 여타의 요인이 아닌 자신의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의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자식으로서 사랑하고 그 사랑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로 인연이 계속되고 관계를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판사로서 여러 일을 겪어보며 우리 세상이 아직도 혈연 관계에 집착하고 있다는 모습을 자주 접하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혈연 관계가 아닌 가족의 모습에 차별적 시선과 의견을 드러내고 이를 문제 삼아 법적 다툼까지 하는 걸 보면 비슷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으로서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아직 법적으로도 이런 변화에 대한 적용과 법의 개정이 없는 것도 안타깝게 느껴지고요. 물론 한 번에 많은 변화를 원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기에 제가 이렇게 이곳에 나와 제가 겪은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하게 됐습니다. 제 사연을 듣게 된 여러분께서 조금씩 생각이 변화되시고 이런 분들이 많아져 사회에서 당연시되는 고정관념이 조금씩 유연해지고 변하길 바라면서 말이죠. 그럼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였길 바라며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어 제 사연에 관심 기울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사연을 읽어주신 분과 채택해주신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